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커리큘럼, 일단 12세션은 사실은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사실 14세션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4세션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스토리화 되어서 오는데, 생각보다 NFT가 조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NFT가 많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두 가지 컨셉이 조금 더 충분히 보완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근데 한번 눈 감고 돌이켜 보시면 저하고 지금으로부터 7월에 저희 만났죠? 7월에 만났는데 가상혁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상혁명 1탄, 그리고 가상혁명 1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가상혁명을 지금 못 들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가상혁명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라고 퀘션을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세상이 가상의 공간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 무엇이 올라갔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198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점점 하나씩 어느 공간으로의 진화와 함께 공간의 진화, 시간의 진화, 인간 능력의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공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NFT도 배우는 것이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배웠던 것이고 그 전에 플랫폼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전에 우리가 미래라는 관점도 배웠고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어떤 관점을 배우면서 그 전에 가상혁명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가상혁명과 공간혁명을 뛰어넘어서 플랫폼, 블록체인, 미래, 메타버스, NFT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퉁쳐서 그려보시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단락지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가상혁명이 먼저인가 4차 산업혁명이 먼저인가 당연히 가상혁명이 더 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혁신이 일어났는가 단순히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3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우리 손에 잡히기 시작을 했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기 시작을 했고 그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다 보니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메타버스 안에서 NFT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진화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하나를 강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총론적으로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조금 있으시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리면서 한번 전체적인 하나의 도화지에 그림을 모두 그려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미래의 읽기가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타버스 NFT 월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걸 하려면 메타버스와 NFT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4차 시에 걸쳐서 오늘까지 해서 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NFT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조차도 한 상위 5%? 이제 겨우 한 5%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눈 감고도 강의할 수 있어서 상대가 설득되기까지가 저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다라는 관점이 굉장하게 저는 타이트하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NFT는 무궁무진하게 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이 안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NFT를 쭉 복습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FT 우리 이거 했었죠. NFT가 이렇게 관심이 있게 된 계기는 예술품에 대해서 비플 우리 5천여 점을 매일 한 개씩 그려서 크리스티 경매에 내놓으면서 굉장히 한 뉴스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떨어졌다. 그 어떤 가트너의 그 기계에 대한 진화의 사이클을 보면 읽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가 되면서부터 약간은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예술품이라는 어떤 개념은 NFT에서 초창기 예술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한입수가 되었고 예술품의 역사적 가치를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약간은 계속해서 성장세가 아니고 약간은 퇴보하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NFT의 종류, 콘텐츠마다의 종류를 전체 통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것들이 각자의 같은 의 사이클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퇴보하고 진화되어서 퇴보해 가면서 안정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실제 사용이 되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날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술품과 각자 게임과 스포츠와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지금 관심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은 지나갔는데 앞으로 오게 되는 NFT화될 오프라인에 있는 자산들은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한계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공부하고 강의하는 것만 좀 할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술 분야에 있어서 음악을 잘할 줄 안다면 어떤 다양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자의 나만의 NFT를 개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면 약간은 모순점이 있는데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듯이 여러분이 지난 세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오프라인에서 아주 가장 잘했던 것 혹은 극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NFT화 되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엄청 비쌌는데 뚝 떨어졌어. 잭도시의 것도 엄청 비쌌는데 뚝 떨어졌어.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라는 것은 세상에 주류를 가져가게 된 자산화의 어떤 가치 근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저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 찾고 있는 게 제가 100%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1%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NFT화 할 것들이 100가지라면 100%라면 이제 1%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하나하나의 어떤 것들의 사례나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의 폼이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NFT가 어떤 관점으로 다가오고 나는 어떤 것들을 NFT화 시켜서 온라인 디지털화 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는 2045년도가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데 그때 과연 이 NFT는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모든 것들의 소유권 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NFT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는 이슈화 되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래도 삶의 5% 안에서 NFT를 발견하고 나의 것들을 찾아가고 내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가상의 자산화시켜서 미래에는 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평온한 어떤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더 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의 근거를 가장 재미있게 우리에게 끌어냈던 건 이세돌의 바둑이었어요. 알파고였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파괴적 혁신의 기술력이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라고 굳이 부정을 해서 지금도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한 이슈가 되어서 그게 어떤 이슈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삶 자체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글을 배우고 어떤 뭐 카카오톡 하는 법을 배우지만 지금 10대, 20대들에게 말을 하면 엄마 그걸 왜 배워?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다가오는 기술의 진화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극한의 어떤 관심을 유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발을 더디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NFT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NFT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있어서 그것에 관심사를 가지고 보았던 것인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의 가치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술품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프레, 예술품뿐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트위터, 잭도시가 했던 것, 처음에 29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제 낙찰이 되었었고요. 크립토펑크와 크립토키트는 우리가 NFT라는 걸 알면서 알면 좋은 거예요. 앞으로요, 이런 용어들이 우리의 교과서에 쓰일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세 번째 박사를 철학 박사를 하면서 온강대 간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온강대 철학과가 없어졌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계속 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고 한 이슈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철학과를 나오면 대학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직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면 굉장히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한때 뭐 상담심리학과 엄청나게 떴잖아요. 지금 퇴보하고 있잖아요. 왜 퇴보할까요? 서울대 경영학과, 그 다음 상담심리학과, 그 다음 당연히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다 없어지는 건데 앞으로 크립토펑크, 크립토키트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메타버스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용어라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립토펑크 넘버 샵 5822번 그래서 1만 개 한정해서 무료로 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9,000개가 팔리고 나서 청계화회사 보유하고 나서 그때부터 유료화 되었었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린 건 아시죠? 2022년 2월 NFT 마켓 오픈플레이스에서 2,370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Charlie with my finger. 이거 유튜브 보시면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왔어요. 두 남매가 등장하는 영상인데 2017년 5월에 업로드 이후 유튜브 조회수가 8.8억 개를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2021년 5월에 NFT 경매를 했는데 76만 999 달러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 게 어떤 것들인지 제가 일단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사진, 도지코인의 밈이 되는 시바견, 카보스 사진은 2021년 6월 온라인 경매 사이트 조라에서 400만 달러에 낙찰.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 트위트, 이미지, 동영상, 사진, 우리는 그 외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았죠. 첫째 시간에 우리가 다 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우리에게 NFT의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소리 들리십니까? 고개로. 네. Ouch! Ouch! Ouch, Charlie! Ow! Charlie, that really hurt.
Charlie, and it's still hurting.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까지 모아둔 동영상 이런 자료들이 이런 단순한 이런 영상 하나가 그렇게 NFT화 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지금 한 5년간 5년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기존의 나의 자료들이 다 어디로요? 오프라인에 있는 나의 30년, 40년, 50년의 시간들이 NFT화 되어서 온라인에 가서 자산화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뭐 예를 들어서 사진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우편,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저작권이라는 굉장히 한 이슈가 있지만, 예,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NFT화 된다. 이것들을 그래서 보니까 영상 노래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BN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MBN. 네. 웹 3.0이라는 개념 기억나죠? 웹 3.0은 소유권을 내 거다. 웹 2.0은 쌍방 교류. 웹 1.0은 그냥 일방향 정보 전달, 웹 2.0은 가치, 정보 교환, 주고받고, 웹 3.0은 그런데 온라인에 있는 자료들이 내가 제공한 건데 소유권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중앙 서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것이더라. 그런데 웹 3.0은 그런 것에 대한 소유권이 내 거 다 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웹 3.0이라고 했잖아요. 비탈릭과 같이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그 친구가 이제 동업자가 처음으로 2014년도에 웹 3.0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시간은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진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웹 3.0을 소유권을 내 것화, 이게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가상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자산화되는 모든 가치들이 내 거다 되는 것에 근간이 되는 것이 앱 3.0이죠.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결합을 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쉽고 위변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징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는 위변조가 되지 않고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절대 해킹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절대 해킹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전제예요. 근데 해킹됐다라고 하면 거래소나 제가 지갑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절대 해킹 불가. 이것을 딱 마음속에 심어두셔야 됩니다. 예, 그것들이 지분 증명 방식에 의해서 증명 방식에 의해서 POW, POS, DPOW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운영 방식.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또한 탈중앙화된 운영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구매하거나 결제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쓰게 돼요. 왜요? 국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어떤 위안화로 이제 돈을 보내는데 와, 수수료가 엄청 비싼 거 아세요? 1,000달러 보내는데 153만 원 냈어요. 1,000달러면 우리 옛날에 1,200원이었잖아요. 이게 1달러 하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120만 원이 아니라 153만 원 냈어요. 위안화로 보내는데. 이런 어떤 수수료 문제, 비용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사용이 가능한 서로 호환성의 문제, 그래서 가상화폐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또한 하나의 문제는 범죄, 해킹, 금융 이게 중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레디 플레이 원처럼 우리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 VR을 끼고 그냥 그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우리 옛날에 임요한이 처음 게이머가 딱 되어서 등장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후죽순 다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상담 심리학과 가면은 게임 중독 예방 하면서 엄청 그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지금은 게임 좀 해라. 게임 어떻게 하니? 제가 우송대 소프트웨어 경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들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게임을 하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밤새냐 게임 하신대요. 그 50대, 60대 되신 교수님들이. 그럴 만큼 게임이라는 게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메타버스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이 게임으로 거래됩니다. 레드플레이 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게임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잘 만드는 하나의 회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 문제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독이 아니고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있는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독점 문제. 조금 전에 제가 게임을 잘 만드는 하나의 회사가 전 세계인들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가상의 공간에서.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화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화폐 전쟁입니까? 가상 화폐 전쟁이잖아요. 아니요. 온라인 화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 독점이라는 것이 선점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우리가 지금 한국의 모든 5천만 이상의 카카오톡을 하니까 전 세계 인구와 함께 만약에 누군가 카카오톡하고 똑같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과연 카카오톡을 이길 수 있을까요? No. 절대 처음 한 번에 어마어마한 유저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요. 그 뒤에 어떻게든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의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자동차 플랫폼 만들었잖아요. 201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정말 그 전산비만 10억을 넘게 들여서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픈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 뒤에 2021년도에 카카오톡이 카카오에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유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온라인 정말 10억 들여서 만들었던 그 공유 경제 자동차 플랫폼을 제가 지금 아깝지만 지금 좀 이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플랫폼 독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랫폼 하나 만드세요. 그냥 홈페이지 만드시고 거기 좋은 것들 유저만 들어오게 하세요. 무료로 5개월, 5년만 유저 모으고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회원들이 되고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NFT를 결합했을 때는 이런 소유권 문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화폐, NFT, 블록체인과 통합해서 메타버스,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통합해서 하나로 기억을 하셔야지 하나하나 분류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메타버스와 NFT부터 한번 봐볼게요. 메타버스에서의 NFT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게임, MMORPG를 만들었던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유니티 기반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게임하고 비슷한데 이 게이머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면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마나, 더 샌드박스의 샌드박스. 엄청나죠. 그래서 2021년도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수단입니다. 정부와 은행,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현실 세계에서 정부와 은행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듯이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우리의 정부와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요.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메타버스 안에서 오프라인의 정부와 은행의 신뢰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이 탈중앙화 된다라는 것이 정부와 은행의 의미가 아니라 그 탈중앙화의 기반에 의해서 NFT를 발행을 하고 그 NFT가 바로 신뢰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블록체인과 NFT의 관계성을 엮을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기술. NFT는 자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기업 12개를 봤더니 그중에 그 16개, 대단한 기업들 18개 중에 16개가 모두 NFT를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NFT가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체 발행한 토큰을 통해서 NFT 거래에 활용을 하고 그 NFT에 대해서 독특한 컨셉과 큐레이션으로 각각의 차별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나는 어떤 NFT를 만들까? 어떻게 차별화해서 만드실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페토나 이런 데이터타운이나 잽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빌드잇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까? 굳이 오픈시나 이런 데 가지 않아요. 일반 게임 회사들은 자체 거래소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거래소를 내가 돈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잽이나 제페토나 이런 거 활용해서 잘 해보면 나만의 NFT 콘텐츠를 뭘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 그것들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마르스4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여러분의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의 공간을 지으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구글 어스에서도 그랬죠. 전 세계에 땅을 팔았어요. 근데 왜 사 그걸? 왜 광화문을 그렇게 비싸게 팔아? 왜 남대문을 그렇게 팔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공연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강의하려면 강의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저는 거기엔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스텔라 극장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할까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과 동시에 하기는 하겠지만 오프라인만 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공연이나 모든 것들이 온라인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유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메타버스 형태라는 거예요. 3D로 들어가서. 그랬을 때 그 공간을 확보해 서버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이 토지를 파는 의미예요. 각각의 서버를 분류해서 나누어서 공간을 할당을 하고 픽셀로 공간을 할당을 하고 여기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남대문이면 남대문, 광화문이면 광화문, 국회의사당이면 의사당, 백악관이면 백악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런 게 비싸라고 캐선을 지을 때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당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마스도 마찬가지야. 화성의 토지를 99,888개로 나누고 각 랜드를 NFT화해서 내가 그걸 NFT를 발행을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고 나서 그곳에 내 공간을 꾸미는 거예요. 잽에서처럼
게더타운에서처럼 앞으로 온라인 공간은 그렇게 구현이 될 것입니다. 또 위메타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픽셀 모양으로 딱딱딱딱해서 구분을 지어놓고 이 공간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만화는 너무 중요하죠. 네이버 앨리스도 있어요. 그리고 더 샌드박스, 소미니엄 이런 것들이 NFT화된 랜드를 공간을 랜드화시켜서 플랫폼에 모아 이용자들이 투자와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한번 미리 NFT 발행을 해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예쁜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100% 저는 NFT화 되어서 거래된다. 향후 한 5년 안에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또 어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삼성 넥스트에서 많이 투자했어요. 블록체인 플랫폼에. 삼성 넥스트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에 엄청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어프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어프라는 데에서는 현재 마이티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NFT,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크립토펑크나 크립토코트 NFT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 내 표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유튜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가상의 캐릭터를 이렇게 하는데 버추얼 유튜버, VR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이거 잠깐 봐볼게요. 어플에서 마이티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티. 여기도 커넥트 올리시죠. 네, 이렇게 우리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나하나 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 공간에서 뭐 유선으로 했다가 무선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고 지금 메타버스 공간까지 가고 그런 기계가 없는 것까지 지금 O2O로 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까지도 지금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냥 내 캐릭터를 가지고 내 것을 NFT화 시켜서 이것들을 마이티하고 연결되면 내 표정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메타문도 3D로 제작된 건축과 차량 등의 3D 특화된 NFT 마켓플레이스. 제가 작년에 제가 세종시 요양원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3D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NFT화 하려다가 지금 당국대에서 조금 이제 비공개로 요청을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 많은 3D 건축 설계 도면들이 있잖아요. 이 도면들이 앞으로 우리가 뭐 제페토에서 빌드잇을 할 때 그 도면대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것들 한다면 3D 프린팅 기기에 설계 도면이 팔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건축 도면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팔리지 않을까? 이 생각에 제가 두 군데하고 NFT 계약을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 분하고 광주에 이제 계신 건축사 한 분하고. 근데 역시 그것도 저는 재능이 부족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미 메타문도에서는 그렇게 3D로 제작된 건축 도면, 건축이나 차량까지
이렇게 등록된 거 특화되어서 마켓플레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 도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빨리빨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NFT의 상업적 가치와 활용해서 메타버스와 NFT는 성장 궤도를 반드시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경제 시스템을 지탱해주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기 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NFT가 필요하다. 그리고 콘텐츠나 지속적인 그러니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웹 3.0 기반으로 공급 증가, 당연히 소비 증가, 당연히 공급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O2O 시스템 제일 중요하죠. 다시 한번 NFT는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증폭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인식이 무슨 뭐 온라인에서 그림을 사고 이렇게 무슨 사진을 사 이런 인식이 아니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사게 되죠. NFT는 가상세계에서의 경제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수단. 당연히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NFT를 가상의 공간에서 자산화시키는데 가상의 공간을 자산화시키는 토지는 메타버스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FT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산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암호화폐로 교환되고 이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된다. 다시 우리가 전자지갑이 필요하고 거래소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을 사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부여되는 어떤 증표, 확증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된다. 실물 그림이나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NFT화한다는 것이 바로 이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NFT화 된다는 것.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NFT화 되어 간다. 그래서 메타버스 2009년 처음 비트코인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더리움 탄생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 이제 완전한 튜링 완전한 시스템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화가 되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러면서 디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때 웹 3.0이 들어오면서 디파이라는 거. 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돈에 대해서 은행에다 저장을 했고 이자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이자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지금 계속 업비트나 코인원 보시면은요. 그런 어떤 플레이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면 연이자 지금 뭐 2%에서 8%? 옛날에 초창기예요. 제가 2년, 3년 전이군요. 그때 이더리움을 디파짓 되오면 15%, 20% 줬었어요. 그래서 좀 초창기에는 많이 줬었죠. 예. 그래서 디파이 금융, 온라인에서 금융이 가능한 게 왜 그럴까요? 다 블록체인의 이더리움 덕분이었죠. 그리고 나온 게 NFT 창출되면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거래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는 탈중앙화 플랫폼의 확대를 가속화시킨다라는 거. 얻는 것 하나 뺄 수가 없어.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그리고 D앱은 우리가 배웠지만 디파이는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가버넌스, 이제 디파이에서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다오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다오는 저희가 공부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될 것이다. 그러면 블록체인과 NFT를 한번 봐보면 웹 3.0 시대가 돌아오면서 양보다는 질, 우리가 수익을
우리가 개인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립토펑크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산이 된 게 아까 그 아이템 중에서 예술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품은 디지털 아트라고 표현한다면 역사적인 가치와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 예술적인 가치가 전통 예술가들이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고 이를 NFT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프라인에서만 가지고 있던 책을 NFT 전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NFT 전자책으로 발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NFT화 시켜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동영상이 NFT와 가상의 공간에서 NFT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예술가들이 되게 고집스러운 게 있잖아요. 돈보다는 어떤 자기 어떤 예술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것들을 저항을 깨고 디지털화 시켰을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적인 도약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펑크가 NFT가 일반 토큰을 만들 수 있는 ERC20 기반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규약을 활용해서 NFT를 구현을 했는데 ERC721의 규약이 탄생하는데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ERC20을 가지고 NFT 일반 토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ERC721으로 그 규약으로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크립토키트 2017년 말 캐나다 데퍼랩스가 개발했죠. 최초의 ERC721 기반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크립토키트의 활성화가 막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수수료가 비싸진 거죠. 좀 많이 블록체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도 거래가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립토펑크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크립토키트 고양이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7 몇 번도 왔지만 9998은 5.3억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더리움이 비싸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크립토키트가 최초로 721을 이더리움 721을 만들었지만 이제 한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21과 ERC20와 ERC721을 비교하면은 민팅은 주소하고 발행량을 우리가 입력값으로 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냥 관심만. 그래서 받는 주소와 토큰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 주소로 발행량을 전송을 합니다. 우리 이더리움 어느 주소로 공개키로 누군가의 공개키로 몇 개를 전송합니다라고 전송을 하잖아요. 근데 세븐투에는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수신 주소로 변경하거나 그리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 이제 트랜스퍼,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보내는 양이 이제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에 거래되어서 해시 값으로 나오겠죠. 네, 여기에도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인데 여기는 토큰 아이디. 왜? 양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발행량이 아니라 토큰 아이디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소각하는 소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ERC20를 소각하게 된다면 그 주소와 소각할 양, 스마트 컨트랙 주소 하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에 이것이 100만 개가 만들어져 있어. 그럼 10개를 소각할 거야. 그러면 주소와 소각할 양을 딱 이렇게 소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ER720는 토큰 아이디, 그냥 딱 아이디를 소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 그래서 ERC20에는 양이 있는데 721에는 뭐가 없다? 양이 없다. 대신 토큰 아이디다. 그래서 각각의 토큰 아이디별로 고유값을 가지는데 하나의 스마트 컨트롤에 넘버 1, 넘버 2라는 특별한 고유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킬러가 당연히 나오겠죠. 블록체인,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그러니까 요즘 솔라나가 많이 뜨죠.
솔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또 이제 NFT 요즘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죠. 매틱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하고 비용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결성, 완전 무결성을 또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발견을 하게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콘텐츠를 저장을 하는데 어떤 콘텐츠 NFT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과 오프체인에 기록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오프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이미지나 실제 데이터는 이곳에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하나의 서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가 해킹돼 버리면 실제 우리 원본 이미지가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존이 뭐 좀 마이너스 적자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서버 장사를 해서 지금 최고로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클라우드 서버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외부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클라우드가 없어지면 우리의 원본이 없어진다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탈중앙화 자산을 중앙화 아직은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PFS 저장 프로토콜, 그래서 탈중앙화 저장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IPFS 이거 만들기 위해서 프로토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게임 아이템으로서의 NFT를 한번 보면 우리가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이거 3개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NFT로 만들어진 게임 캐릭터의 가치 상승으로 수익을 내고 또 게임에서 이용자의 게임 내 재화를 직접 채굴하거나 그에 해당 재화를 코인과 교환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게임이 그냥 그 가상자산이었어. 가상화폐였을 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사인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을 그냥 게임 토큰 자체를 가상화폐로 교환을 하거나 그 게임 그 아이템 자체를 하나하나 NFT화 시키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되어서 모든 게임 플랫폼마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NFT화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게임 아이템이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가상 포인트제를 사용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메타버스로 진화되면서 이 게임 아이템들에게 그냥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게임에 진화겠죠. 거기에 한 단계 더 진화되어서 A게임, B게임, C게임이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한 5개의 게임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모자나 뭐 방탄모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곳에서 다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각각의 플랫폼마다 게임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탄모 하나를 NFT화 시키고 칼 하나를 NFT화 시키게 되면 그 각각의 아이템마다의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게임 저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서버가 하나가 없어져도 NFT 게임 아이템은 계속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게임 매니아들에게는 당연히 사겠죠. 엄청 많이 삽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되고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배울 거 ERC 오넌 5를 통해서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예술품을 올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의 특성을 봐보세요. 내가 게임 5개를 샀어요. 5개를 샀는데 하나하나 전송하려면 전송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대로 묶자라고 해서 오넌 5. 자, ERC2N은 양이 있었는데 ERC7 2N은 양이 없더라. 그래서 ERC 오넌 5는 한꺼번에 전송이 되더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RC2N은 일반적인 토큰의 발행 규약, ERC7 2N은 NFT 발행 규약. 그래서 양이 없다.
그리고 토큰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리고 ERC0555는 ERC20와 ERC721의 장점을 통해서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2개 이상의 토큰을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거래 비용과 거래 시간이 전략되어서 이로 인해서 NFT 시장과 P2E 게임의 시장이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강화과 교수님들이 게임에 묻혀서 산다. 근데 그게 재미없으면 밤새나 하겠습니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게임을 하고 돈을 벌어요, 이제. 어떤 게임이든지. 노래도 게임화가 됩니다. 이건 또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모든 게 NFT화 되어서 게임화 된다라는 말이에요. 재미가 펀이 없으면 메타버스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펀을 가지기 위해서 약간의 게임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FT 시장과 PTE 시장의 활성화, 다시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중요성이 각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뭐라 그런다? 플랫폼이라고 한다. 이 플랫폼 혁명은 뭐다? 시장 혁명이다. 어떤 혁명? 가상 공간에 대한 시장 혁명.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NFT 아이템을 한 번에 하나씩 배포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미리 분류해 배포할 수 있고 동일한 카테고리가 있는 아이템을 일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토큰 한 개 전송하는 수수료로 몽땅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무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교육 시스템 하나하나를 NFT화 시켜보십시오. 여러분의 강의로. 네, 여러분이 강의를 해요. 제페토 강의, 이프렌드 강의, 잽 강의, 뭐죠? 게더타운 강의, 요즘 또 많이 나오죠. 로블렉스 강의,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에 NFT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를. 그리고 NFT를 이렇게 내가 3가지만 나는 교합을 하겠어. 나는 이론만 교합을 하겠어. 다양한 것들을 교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게 ERC-1055 규약에 의해서 메타버스 NFT를 발행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NFT화 된다. 네. 그래서 정리 들어갑니다. NFT 개념, 유무형의 자산이 토큰을 일종의 교환권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토큰 이코노미의 토큰을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쉽게 말하면 보상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NFT, 이 토큰을 내가 발행을 해서 어디에 몇 프로 쓰일 것인가, 이걸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백서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대체 가능한 토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디지털 파일이고 고유성을 갖고 있다. NFT를 발행하면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가 있는데 메타데이터 파일로 존재하는 파일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자, 메타데이터입니다. 파일의 정보는 디지털 이미지, 계약 조건, 가격 등이 기록되며 디지털 원본 이미지나 사운드 등은 외부 저장 매체, 온체인, 오프체인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토큰의 종류는 대체 가능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 BTC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자료 보고 동영상 보고 하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면 이 자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일부러 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화면 분 프로젝트 쏘면서 하는 강의 교환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냥 딱 스킵하면서 지나가더라도 그 내용,
화면 내용에도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체 가능 토큰과 대체 불가 토큰. 1비트코인은 다른 비트코인의 교환 가치로 1대1 교환이 가능한데 토큰 한 개당, 토큰 아이디 한 개당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이변조가 발가능에 불가능한 기술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NFT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곤 했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디지털 기반의 예술품을 다 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 안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에 올려도 내 것에 대한 자산 가치가 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올리게 됐고 그래서 예술품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작동 원리. 스마트 이거 막 쓰다 보니 스마트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전에 정해둔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트랜잭션이 이루어진다. 소유권 확인, 양도 기능 등을 수행하며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된다. 여러분 블록체인 해시함수 이거에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6가지 들어가 있는 것들과 이제 데이터 내용하는 블록체인 내용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NFT의 세부 속성이 오프체인으로 기록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디지털 아트에 대한 설명, 창작자, 소유자, 거래 히스토리, 원본 URL 등 워드 파일을 열고 속성에 들어가서 보이는 정보, 특정 토큰 아이디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P2P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오픈체인 형태로 기록된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권의 양도나 확인 등에 대한 기능이 스마트 컨트롤의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고요. 다른 데이터, 그럼 미디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이 원본 URL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것들은 어디에 저장된다? 오프체인에 저장된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을 가져가게 되겠죠. 블록체인 속도도 당연히 느려지고. 그래서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오프체인에 기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버에 저장되게 되고 그 서버가 이제 없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위험 요소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확인, 양도,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누가 누구에게 들어갔고 누구에게 들어갔고 블록체인상의 NFT는 모든 거래 기록이 그대로 다 역사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메타데이터가 있고 이 메타데이터 안에 원본 URL이 있는데 이 원본 URL의 주소를 링크를 들어가면 그게 바로 미디어 데이터이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만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고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기록이 된다. 라는 의미. 블록체인 위에 NFT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체인에는 NFT를 URL 형태로 저장을 하고 NFT 세부 속성은 메타데이터에 오프체인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을 채웁니다. 이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원본 URL이 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예. 다양한 종류의 자산 구분을 보면 현금과 금, 은,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번저블은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예술품, 소장품 이런 것들이 음원 파일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된다. 그래서
NFT는 위조가 불가능하다. 왜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다. 모든 NFT 출처 소유자 확인 내역이 그대로 들어간다. 어디에?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만 오프체인으로 기록된다. 부분 소유권 인정을 인정한다. 그 토큰을 만약에 n분의 1 형태로 분할해서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 순환 증가한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4차 그 하나의 NFT가 계속해서 거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NFT에 열광하는가? NFT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온본을 본인만 가질 수 있다는 특별함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플랫폼 이야기할 때 플랫폼은 하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매슬로우 욕구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매슬로우 욕구의 4단계,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랫폼도 욕구라고 했죠. 지금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은 연결의 욕구. 그리고, 구글은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아마존은 생존, 메타버스 1단계, 매슬로우 욕구 1단계로 말한다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저렴하게 어떤 생산성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식생활의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욕구인 거예요. 욕구. 메타 플랫폼은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NFT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욕구라는 것이죠. 어떤 욕구? 나만은 희소성의 욕구. 나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루한 원숭이는 커뮤니티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부자 클럽 같이. 그래서 NFT가 가지고 있는 NFT는 한마디로 커뮤니티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강력한 유대감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열광하느냐? 한마디로 욕구이다. 인간의 온본이 갖고 있는 고유성, 특별함, 나만의 것 가지고 있는 거, 커뮤니티 안에서의 유대감, 소속감,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확산되어서 NFT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욕구,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특별하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절대 이 세 가지가 엔드이지 OR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성, 특별함, 소속감, 그리고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만의 NFT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특별할까? 어떤 것을 더해주면 특별하게 될까? 근데 이걸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내가 어떤 걸 제공을 해줄까?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 상승은 이루어지겠죠. 자,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거래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커뮤니티이다. NFT를 한마디로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 커뮤니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올릴 마켓플레이스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오픈시에 할 건가? 슈퍼레어에 할 건가? 랄리브레 할 건가? 메이커플레이스에 할 것인가? 밸류어블리스 할 것인가? 국내에는 카카오의 클립 드랍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클립 드랍스를 카카오 채널을 연결해 놓지 않으셨다면 오늘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카카오톡에서 이제 그럼 지갑이 필요하잖아요.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클레이튼으로 거래가 됩니다.
클립이라는 지갑 설치를 하시고요. 우리 점점점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관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어드랍 공짜로 주는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클립 드랍스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엠버월드에서도 많이 에어드랍 해줘요. 그리고 메타 파일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오픈마켓 거래소는 오픈시 리프트 게이트웨어 파운데이션 제가 이제 타이핑을 제가 직접 다 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해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코인베이스에서도 마켓플레이스 P2P 마켓플레이스 보면 코인베이스 NFT 뭐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거래소는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 FTX 여기도 삼성에서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사 독자 거래소도 있어요. 그러나 캐릭터나 아이템들이 사용자들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NFT 업비트 가서 거래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편리성하기 위해서 게임사들은 독자 거래소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독자 거래소가 그냥 포인트 거래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였지만 이제는 이 거래소가 실제 현실 세계의 돈과 똑같은 주식시장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이 넥스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래서 토큰도 거래하고 게임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오픈시에 같은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최지수라는 사람이 버드와이저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링크를 걸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즘에는 단순히 하나의 작품이 디지털 작품이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약간의 그 표현을 해두어요. 약간 움직이도록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5만 원이에요. 오픈시에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틀 전에 0.56달러였어요. 0.56이더였어요. 그런데 오늘 0.64이더로 올라왔네요. 그때 제가 중국에서 전화 와서 3시간 동안 여러 번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 샀습니다. 예, 뭐 사라는 거 아니고 요즘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립 드랍스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9월 13일부터 10일까지 블런트 구매하기요. 뭐 에어드랍은 공짜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 팔렸어요. 블런트 5만 원.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 제가 너무너무 예쁜 그림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언제 오픈합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클레이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휴대폰 결제. 지난번 오픈시 강의 제가 했구나. 오픈시 강의할 때 제가 지갑 연동한다고 했죠. 여기에 클레이 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제가 어떻게 되면 클립하고 연동되어 있다. 카카오의 지갑 클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도 되고 휴대폰 결제도 되도록 카카오치는 좀 우리 한국 사람은 좀 편하게 해두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대단하게 가상의 공간에서 엄청난 부를 형성하는 0.005%의 사람이 되지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관심만 가져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에 5만 원씩에 팔렸는데 지금 35만 원 조금씩 올라가죠. 이런 것들 클립 드랍 꼭 이제 해놓으시고 왜냐하면 에어드랍을 해줘요. 에어드랍 공짜로. 초창기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주고 나서 그 에어드랍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팔죠. 크립토 펑키처럼 오픈시 슈퍼레어 약간 리프트 게이트웨어 그래서 다 이더리움 기반이죠. 얘네들 초창기는 다 이더리움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가 NFT 어떤 콘텐츠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ONFT, AFT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책 NFT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대표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다.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이니까 암호화폐가 쓰이겠죠. 그리고 창작자가 마켓플레이스를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NFT로 등록을 하는 거죠. 우리 민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서로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나 자산이 상대편 체인이 어떤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이었는데 폴리곤 기반이 이런 것들 교환하는 것들에 생성되는 것. 그리고 싱글 민팅이 있고 멀티플 민팅이 있어요. 한 개의 창작물에 우리가 한 개의 NFT 여러 건의 에디션으로 만들어 각각 다른 고유분으로 보유하는 것. 지난주에 CCCV 할 때 제가 한 개 에디션을 몇 개 발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개를 넣으면 한 개 NFT. 그래서 2000연수원을 한 개 제가 했었잖아요. 한 개. 그리고 여러 개의 에디션으로 만들면 샵1, 샵2 그래서 99,888개 예, 만들었다고 했죠. 마스트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결정해야 될 게 로열티, 원작자에게 매번 들어가는 수수료, 그리고 NFT 가격, 지정된 가격으로 할 건지 경매 방식으로 할 건지. 나는 에어드랍을 먼저 줄 거야. 그래서 일정 수량을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지급.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뭘 드렸냐면 제가 장성에 제 4,000평 땅에 있는데 거기에 4,000개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중에 500명 선착순에게는 무료로 500개의 NFT를 에어드랍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생각보다 500명을 모으는 게 제가 지금 다른 일정으로 좀 딜레이가 되었어요. 여기에 이번에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방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 목적이 아니고 실버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며칠 전 대정요양병원 원장님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실버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혼자 하면 힘들죠. 그래서 논산에 대정요양병원이 엄청나게 크게 실버 재단과 실버 타운과 지금 요양원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요양원이 지금 설계랑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메타버스를 그곳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 모집한 목적이 실버 재단을 형성을 할 때 같이 꿈찾기 코칭이나 이런 부분 메타버스에서 서로 코칭을 통해서 실버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평화로운 삶의 시간을 아바타로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는 제 것을 아직 덜 완성됐지만 또 이런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너무 이제 감동을 하셔서 아깝다. 그러면 우리 거 요양원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은 교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에어드랍 그래서 일정 수량을 홍보 목적으로 처음에 무료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끔 클레이 드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딱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마켓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유동성에 의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NFT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지갑 상승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는 거래 수수료가 있고 크리에이터 수수료가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불하는 가스피까지 있어요. 거의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소를 보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매자가 있고 창작자가 있습니다. 창작자가 민팅한다고 해서 이 마켓플레이스
즉 플랫폼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에 넣어놓고 이 전자지갑으로 NFT를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이 전자지갑에 소유 증명서가 전자지갑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자지갑으로 소유 증명서가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 판매가 되고 나면 이 돈을 창작자의 전자지갑에 또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왜 혁신이야 NFT가 콘텐츠의 무단 복제. 이제까지 아까 예술품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와 똑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나는 온라인의 공간에 올라던데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무 그래서 나는 온라인 공간에 올라가지 않았어. 그런데 새롭게 전통적인 예술가들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이죠. 야, 온라인 공간에서도 내 것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NFT에 대해서 가상의 공간에 올라간다. 이게 엄청난 혁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기회가 돼? 정당한 기회.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보상을 받고 만족할 만한 거래 수단. 그래서 판매 수익을 옛날에는 갤러리가 절반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절반을 가져가는 중간 매개사, 중개인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냥 공인중개사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솔직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NFT화 되어서 아까 제가 부동산 거의 NFT화 된다라고 했다면 이 거래는 당연히 거래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3D 공간으로 실제 그것과 감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미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3D는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도로를 지나보면 간판에 자기 부동산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보면은 직접 그 먼 거리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때도 사진 보여주고 막 이렇게 3D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메타버스와 실제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익을 갤러리가 가장 중간 매개상이 없어진다라는 거. 원작자가 거래 시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음원 저작권하고 똑같이 되겠죠. 지속적인 수익, 작품의 인기를 누리고 활발하게 거래될수록 옛날에는 중개인들이 많이 가치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는 실제 원작자가 그 가치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부분에 모든 경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일론 머스크 그 여자친구가 만든 거야, 보낸 거야. 그래서 누가 산 거야? 어떤 사람이 산 거야? 마이클 조던의 운동화를 누가 샀어? 이런 것들이 누가 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들이 전해져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할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딱 이렇게 주고 싶은 어떤 그 이름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치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NFT 수주는 거의 2년 사이에 200% 오르고 분야별로는 수집품, 게임, 이제 앞으로는 게임이 더 이제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작권, 지적 재산권, IP와 저작권이 있습니다. NFT로 올라온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아직도 확인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의 영향력이 집중해서 블록체인을 숨기는 것과 다르게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켓플레이스에 내 것을 공개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거예요? NFT 마켓플레이스가 중앙 집중화 방식이잖아요.
지금 탈중앙화 방식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다시 블록체인의 이념 체계와 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불안전성 아직은 현재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온체인 오피션을 동시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법적 이슈 많은 이슈가 일어나겠죠. 가장 쉽게 제가 1970년대도 우표를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우표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원본을 주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정국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우체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우체국이 주는데 이것을 NFT화 된다? 근데 저는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 때문에 제가 사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FT화 시키려고 봤더니 책도 저작권, 조그마한 그림 하나 가지고도 걸려면 엄청 걸기 때문에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 뭐 자금 세탁과 자전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죠. 우리 비프를 거래소에서 샀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지하고 NFT가 촉발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 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신다면 내 인생에 NFT화라는 것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지금까지 1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미래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말의 의미겠죠. 그래서 나는 매일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은 나의 어떤 자산이든지 NFT화 시켜가는 과정.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CCCV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NFT에 대한 총 개념과 전체적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관계 안에서의 NFT 그리고 과연 미래 세상에서의 NFT가 어떻게 지나야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NFT화 시킬 것들의 나의 이제까지 삶의 시간 동안에 오프라인에 있던 나의 가치들을 그대로 온라인에 잘 올려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보고 되새김질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래에 엄청 중요한 메타버스를 잘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